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3월 10일 미국 하와이 경찰은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잇따른 2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잠금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붉은 액체가 널려있는 바닥과 복도에 쓰러져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긴 아시아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도 4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사람을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범죄로 추측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서서히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46살이었던 파리스는 미국 하와이 출신으로 1978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1970년대 초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파리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1996년 18살이었던 파리스는 카우아이 섬을 떠나 4,200km 멀리 떨어진 오리건주 서부 오리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4년 후 응용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리스는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한 마사지 학교에 진학하여 척추 교정의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파리스는 졸업과 함께 척추 교정의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의 경험으로 젊은 패기가 넘치던 파리스는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놀루루 시내에 척추 교정 클리닉을 개설하고 클리닉의 수석 척추 지압사가 되어 목, 등, 통증, 두통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이후 파리스는 현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첫째 딸인 소리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스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살 위인 일본 여성인 오다 나오코와 재혼했습니다. 2007년 나오코는 파리스의 둘째 딸인 사쿠라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는 셋째 아들인 오리온과 막내딸인 나나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태어난 후 나오코는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돌보며 가끔 파리스의 클리닉에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클리닉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누아와시의 발로아 광장에 7,519제곱피트 규모의 4개의 침실을 갖춘 2층짜리 주택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8천만 원의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파리스 가족 5명은 이 멋진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200만 달러의 저택이 파리스 가족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아침 8시 34분 하와이 경찰은 익명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발로아 광장 3622번지의 2층 주택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들은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신고자가 사용한 것은 국제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주변 지역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은 얼마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은 2번째 신고 전화를 받았고 신고자는 다시 한번 발로아 광장의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대한 2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발로아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자신이 앞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이며 이 집의 세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비명이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밑으로 붉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침실 문을 잠그고 다시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동안 숨지겨 있던 그녀는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알아채지 못한 그녀는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침실 창문으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듣고
즉시 집 앞문을 확인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집 밖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복도에는 의식을 잃은 아시아계 남성이 붉은 액체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옆에는 붉은 액체가 묻은 날카로운 무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현장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다 2층 침실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46살의 집주인 파리스, 그의 48살 아내 나오코, 17살의 둘째 딸 사쿠라코, 12살의 셋째 아들 오리온, 그리고 10살의 막내딸 나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 즉시 집안의 귀중품들을 확인했지만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은 깨끗했고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성 세입자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나오코, 사쿠라코, 오리온, 나나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네 사람의 팔과 손목에는 방어적인 상처가 많이 있었고 이는 극심한 저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파리스의 몸에서는 방어적인 상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명의 피해자의 신체 온도를 측정한 결과 파리스가 마지막으로 숨지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파리스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찔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자해를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세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공격을 받은 시간이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2시 30분 이후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파리스 옆에 있던 날카로운 무기와 그의 몸에 남은 상처, 그리고 숨진 시간 등 모든 증거는 그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파리스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주변 이웃을 찾아다니며 사건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같이 파리스가 가족과 매우 친했고 가정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나오코 역시 현명하고 착한 아내이자 엄마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새 아이와 함께 집을 장식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와 나오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파리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다 그가 18살 때 카오아이 섬에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스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훈계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파리스가 사업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리스는 2021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킹스트리트의 한 오피스 건물 소유주는 파리스와 그의 클리닉을 상대로 9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스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3년 전부터 밀린 임대료까지 청구되었습니다. 파리스는 2017년 12월부터 2층짜리 주택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된 파리스는 결국 5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7,92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갚기로 약속하고 2021년 12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그는 자동차 대출금, 자녀 학비, 기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소셜미디어에 2013년형 포드 트럭을 2만 달러, 하나로 약 2,779만 원에 런닝머신을 8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아이에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부동산 회사에 팔고 운전기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 그는 심지어 집 1층의 빈방을 임대했지만 임대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월 중순 파리스는 나오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끊고 또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오코는 문자 메시지로 파리스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하와이 사업을 접고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든 것에 지쳐있다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발로아 광장에 있는 시가 170만 달러, 하나 약 23억 원의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리스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스의 친척은 나오코가 그들에게 클리닉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부진과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파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세금 미납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을 모두 해친 후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낫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파리스가 홧김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스의 클리닉 직원들은 파리스 가족의 참변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파리스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파리스가 평소에 성격이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또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 사이가 아주 화목하고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파리스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울해졌고 예민해졌으며 쉽게 화를 내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파리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심지어 클리닉을 찾는 손님들조차 파리스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파리스는 2023년 10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침술치료 할인 행사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4일 파리스는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게시글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어.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로 생각하며 잠들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스의 마지막 게시글은 사건 발생 4일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파리스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엄청난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가족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파리스의 전부인은 온라인에서 10만 달러를 모금하여 파리스 가족의 장례식 비용과 관련 법률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은 파리스의 장녀 토리스는 모금글에 자신과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토리스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 파리스와 새엄마 나오코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토리스는 나오코가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나오코는 항상 토리스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토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새엄마를 싫어하지만 나오코는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토리스는 이복 형제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둘째 여동생 사쿠라코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소녀라고 하며 그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쿠라코는 토리스의 외모를 많이 닮았고 언제나 토리스와 함께 모험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오리오는 가장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겨 몰래 과자를 먹는 것을 좋아했고 식사 시간마다 경쟁하듯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리오는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는 일도 잦았지만 장난기 많고 귀여운 동생이었습니다. 10살인 막내 여동생 나나는 열정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토리스는 나나를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리스에 대해 그가 자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보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파리스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이키키의 베이커 호텔 잔디밭에 모여 파리스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파리스의 친척,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파리스 가족을 기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경찰은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습니다. 파리스 가족의 사건은 하와이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큰 규모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11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록스 문서장비 회사의 서비스 기술자였던 한 남자는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회사 건물에서 무기를 들고 상사와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숨지게 됐고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애리조나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을 해친 후 자신의 목숨을 끊은 끔찍한 가족이 전부 숨지게 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파리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색영장을 들고 안톤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도착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마자 심한 악취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수색하다 침실 침대 시트에 덮인 채 심하게 부패하고 변형된 4명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안토니의 아내와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로 인해 숨지게 된 건데 그들을 해친 범인이 바로 사기 혐의로 체포되려던 안토니였습니다. 안토니는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클리닉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매달 돈이 부족했고 집을 3번이나 담보로 잡힌 후 집을 팔아도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안토니는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는 결국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받았고 이는 안토니를 압도하는 최후의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토니는 고의상해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202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 마테오에서도 끔찍한 가족 참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8살의 인도계 전 구글 엔지니어 아난드 헨리는 집에서 38살 아내와 4살 쌍둥이를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가족을 해친 사건 중 90%는 남성이 저질렀고 그중 대부분은 돈 문제 또는 연애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에 성공한 엘리트고 고학력자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삶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모두에게 비난받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한 여성은 24살의 열정적인 모델로 꿈을 향해 나아가던 그녀는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여성은 26살의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로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업을 얻었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파티에 참석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는 차가운 병원 앞에 무자비하게 버려졌으며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두 여성의 몸에서 다량의 혼합 흥분제와 마약 성분을 발견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2021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북서쪽에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의 대명사인 할리우드에는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티 자일스는 1997년 11월 4일 알리바마주 버밍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라크 전쟁에서 복무했던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현명한 주부였습니다. 5 식구 중 막내였던 크리스티는 부모님과 두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티는 타고난 활발함과 사랑스러운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운동에도 재능이 있어 남자애들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크리스티는 3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금세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흘러가는 동안 크리스티는 축구, 육상, 모델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축구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남자애들 못지않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남자 축구팀의 후보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크리스티는 육상에서도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육상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2년 연속 지역 육상 대표팀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쁜 얼굴로 주목을 받았던 크리스티는 모델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미인 대회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모델 회사의 러브콜을 받아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11년 어느덧 14살이 된 크리스티는 11개의 모델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크리스티는 스포츠와 모델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크리스티는 더욱 화려한 모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델 일에 전념하며 크리스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학업은 중단했고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번화한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습니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미술관에서 크리스티는 운명적인 사랑 얀 킬리어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보다 17살이나 많은 사진작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비록 크리스티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굳건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가족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4살의 크리스티는 달콤한 사랑을 만끽하는 동시에 모델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빛나는 별처럼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 갑작스러운 흉보가 전해졌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저녁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크리스티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자들만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26살의 힐다였습니다.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인 힐다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자랐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후 22개국을 여행하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건축 및 디자인 회사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힐다는 올해 7월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친구인 세레스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부 할리우드의 클럽에서 시작하여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창고 파티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파티는 흔히 창고나 유사한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열리는 대규모 파티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창고 파티에 무사히 도착하여 13일 새벽 4시까지 신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춤추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모두 지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세레스는 바로 파티를 떠났지만 크리스티와 힐다는 파티에서 만난 몇몇 예술가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 여자를 다음 장소의 파티에 초대했고 그 장소는 그들이 말한 예술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남자들의 외모와 옷차림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녀들은 그들이 향하는 곳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일 오후 5시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의 남부 캘리포니아 병원 앞에 번호판이 없는 토요타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가면을 쓴 두 사람은 젊은 여성을 병원 앞에 내려놓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실종되었던 크리스티였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2시간 후 번호판이 없는 그 차량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6km 떨어진 또 다른 병원 카이저 퍼머넌트 정문 앞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을 잃은 젊은 여자가 내려졌고 가면을 쓴 사람들은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6살의 힐다였습니다. 힐다는 살아있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곧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크리스티와 힐다의 가족과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크리스티의 남편 얀이었습니다. 13일 아침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피곤해서 잠든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얀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얀은 갑자기 자신과 아내가 휴대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서둘러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휴대폰 위치가 집이 아닌 낯선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 크리스티의 휴대폰 위치가 병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 얀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아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얀은 즉시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동시에 아내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곧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아내 크리스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티의 친구 힐다가 다른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건강했던 두 여성이 파티에 참석한 후 목숨을 잃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같은 날 함께 파티에 갔던 세리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두 친구의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레스는 얀에게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창고 파티에서는 주로 VIP 구역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3명의 낯선 남자들이 자신들을 예술가라고 소개하며 다가왔고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그들과 함께 다음 파티에 가게 되었고 세레스는 너무 피곤하여 그들과 떠나지 않고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얀은 세레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아내의 휴대폰 위치가 찍혔던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분명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얀은 가능한 빨리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네티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역시 만능이었습니다. 곧 몇몇 네티즌들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 아파트에는 데이비 피어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할리우드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며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여러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종의 유명인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얀은 즉시 데이빗을 온라인에서 검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꼽으며 악평을 쏟아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의 참사는 분명 데이빗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창고 파티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데이빗과 크리스티가 VIP 구역에서 함께 춤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창고 파티 입구의 CCTV에는 두 여자와 세 남자가 함께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1분 데이빗의 아파트 입구 CCTV에는 그 5명이 차에서 내려 8641번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아파트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11시간 후 오후 4시 19분 아파트 입구 CCTV에는 두 남자가 크리스티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고 그들은 그녀를 차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와 이번에는 힐다를 안고 차에 태워 다른 병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크리스티와 힐다는 8641 아파트에서 11시간 동안 끔찍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곧 37살의 데이비 피어스와 그의 두 친구 배우 브렌트 오스본과 사진작가 마이클 앤스바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8641번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도요타 차량을 발견했는데 목격자들은 두 여자를 병원으로 옮긴 차가 바로 이 차라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는 데이빗 명의로 임대되었고 나중에 브렌트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특히 데이빗은 집에 물이 새는 바람에 4만 달러, 약 5,5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가 손상되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색 결과 방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여성 화장품이 즐비했으며 금지품을 희석하는 도구도 찾았지만 금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의 혐의가 짙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감시하며 묵묵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가 지났습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병상에 있는 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사 상태의 딸을 마주한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견디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딸을 편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법의학 부서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코카인, 펜타닐,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크리스티의 몸에서는 GHB 성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GHB는 마약, 환각제 등으로 불리며 과다 복용하면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두 사람의 몸에는 뚜렷한 상처나 싸움 흔적은 없었지만 힐다의 하체에서는 긁힌 자국과 가벼운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체액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혼합 복용하여 중독과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검사 결과에 의거해 데이빗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두 여자에게 다량의 마약을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두 친구인 브렌트와 마이클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전과가 많고 악명이 높았으며 범행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석금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브렌트와 마이클은 각각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두 여성이 참변을 당한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론했습니다. 데이빗 일행은 창고 파티에서 매력적인 크리스티와 힐다를 만났고 파티가 끝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해 두 사람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들은 두 여성과 더욱 친밀해지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여 홧김에 음료에 약을 몰래 넣어 두 사람을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범죄를 저지르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크리스티와 힐다의 몸에 거의 상처가 없었고 힐다의 하체에 긁힌 자국과 멍은 있지만 체액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빗 일행은 자신들의 즐거움에만 집중했고 두 여자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그들은 크리스티의 호흡이 약해진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를 살릴 수 있다면 본인들이 지은 범행이 덜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번호판을 제거한 채 크리스티를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크리스티를 병원으로 옮긴 후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힐다 역시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힐다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의 추론은 그럴듯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데이빗 일행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증거였고 파티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티와 힐다는 당시 코카인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세 용의자들이 그녀들이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와 힐다의 가족들은 딸들이 완벽한 천사는 아니었고 파티에서 코카인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헤로인이나 GHB 같은 강력한 마약은 스스로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강력한 마약을 매우 혐오했고 주변에서 마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GHB와 같은 약물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투약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아버지는 자신이 군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딸에게 간단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딸이 강제로 범행을 당하게 된다면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저항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크리스티는 하체에 가벼운 긁힌 자국을 제외하고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는 크리스티가 약물을 투약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와 힐다의 마지막 대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3일 새벽 5시 30분, 즉 두 사람이 데이빗 아파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크리스티는 여기서 떠나자 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을 부릅뜬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힐다는 곧바로 차를 불렀어.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라고 답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기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불편한 일을 겪었고 떠나려 했지만 데이빗 일행에 의해 저지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데이빗 옆집에 살던 이웃은 영국 매체 더 선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13일 하루 종일 데이빗의 아파트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소리는 최소 5시간 이상 지속되었지만 이웃은 그 아파트에서 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데이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75살의 또 다른 이웃 역시 데이빗을 굉장히 싫어했고 항상 소음을 내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린다며 시끄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데이빗이 유명한 성인영화 배우 론 제레미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론은 여성을 강제로 폭행한 혐의로 30건 이상의 고소를 당했으며 일각에서는 데이빗이 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인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빗은 파티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후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성인 영화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크리스티는 데이빗의 표적이었고 실수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7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데이빗을 2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데이빗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의 혐의는 매우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배우 친구인 브렌트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반면 사진작가 마이클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마이클이 사건 과정에서 단순히 사진작가 역할만 했을 뿐 데이빗의 지시에 따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창고 파티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마이클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마이클이 최종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증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이 범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의 사건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딸의 장기를 기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힐다의 유골은 부모님에 의해 고향인 멕시코로 옮겨졌습니다. 추모식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힐다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꽃을 바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매일 울고 있어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27년 가까이 딸을 우리 곁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은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라며 애통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유골의 절반은 남편 얀에게,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곳에 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크리스티를 애도했습니다. 크리스티의 가족들은 우리 집안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며 꿈속에서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얀 역시 크리스티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현재 데이빗은 보석금 340만 달러, 하나로 약 47억 원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건의 고의상해 혐의 외에도 크리스티 사건 이후 여러 여성들이 용기 내어 증언하면서 7건의 추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혐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부일 뿐입니다. 검찰은 데이빗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빗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인 배우 브렌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와 마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